예. 자, 다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식을, 그러니까 이 PPT를 장표를 좀 앞으로 넘겨 볼게요. 그럼 뭐가 있어요? 자, 앞으로 넘겨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부력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별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B 말고 V가 보이나요? V가 보이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G도 똑같이 보이죠. G를 지워버리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G를 지워버리고 써버리면, 자, 이거를 빨간색으로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나중에 동영상 보실 때 보시기 편하게. 저기 있는 G를 두 개 다 떼버려도 똑같은 수식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M은 뭐가 된다? V에 로우가 되죠. 그죠? 저기 써있는데 그대로 하면, 근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써요. 로우라고 하는 밀도를 앞에 써주고 최적 부위를 뒤에 써줍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도 결국은 뭐다? 이 V와 관계 있는 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있는 두 개의 M도 결국은 뭐다? 이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럼 뭐 한다? V를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V를 전부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V로 전체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얘 뭐 남는다? 얘가 이건 사라지고 여기는 M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로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M이 자리를 했는데 V는 떼주고 갖다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M 대신에 뭐가 된다? 로우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 에너지를 쓸 때 뭘 쓴다? 로우 GH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야. 수식 그 변형 형태를 여러분이 더 많이 보게 된 이유가 그거야. 됐어요? 이거는 무슨 아이디어 때문에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이 P라는 거 하나만 난 보겠다. 부피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없애버리고 볼게요 라고 하는 걸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부피 측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다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V라는 거 없애버리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M 대신에 로우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M 대신에 로우를 써서 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게 만들어 본 수식이 바로 뭐였다? 또 하나의 뭐가 된다? 우리 지금 얘기했던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거죠. 됐죠?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없죠? 마지막 항이 없죠, 지금 현재. 예. 그죠? 이건 뭐다? 높이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간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네. 높이 차이는 H1과 H2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에너지로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쓴 거지, 실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됐나요? 이해했죠? 지금 내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는 애의 에너지와 지상에 있는 해수면에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잖아. 그지? 예. 그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거 아닌 경우에는 뭐 한다? 이와 같이 그냥 내가 실험실에서 여기서 이만큼의 1m 정도의 차이는 거의 무시가 가능해요. 왜냐면 얘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압력이 하는 일과 일 에너지와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가 워낙 양이 크기 때문에 걔는 무시가 가능하다 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지금과 같은 이 수식만 보시면 공부가 되니까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발전형이 안 되는 거야. 저것만 딱 외워놨다가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외우고 싶으시면 어떤 걸 외워야 된다? 처음에 변형 전 수식을 외우셔야 되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아셔야지 나머지의 변형을 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문제에서도 분명히 괄호 열고 단 위치 에너지는 무시해라 라고 하면 이게 지워지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수식으로 변경된다는 겁니다. 자, 됐나요? 네, 요렇게 해가면 됩니다. 됐죠? 네, 요렇게 해가면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도. 자, 보시면 속력이 뒤에가 빨라지면 결국 앞에 에너지와 뒤에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완전히 합했을 때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가 왜 속력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나중 상태의 속력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디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압력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됐나요? 압력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압력을 가지고 속도를 더 증가시켰다. 여기 있는 속도보다 더 증가를 시켰다면 뭐가 된다? 이 수식이 성립을 하려면 압력 자체가 뭐가 된다? 낮아져 줘야지 에너지량은 똑같아지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얼굴이 다 뭐라는 거야? 저 인간이 왜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등식이 되도록 숫자를 넣어보겠다고. 지금 여기서 요거 지우고 저와 같은 수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다음에 여기 지우고 다음에 여기까지 지웠어요. 됐죠?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얘가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애가 물로 똑같아요. 그러면 밀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밀도는 안 변합니다. 밀도라는 거는 안 변하, 질량이라는 것도 안 변하지만 밀도도 안 변해요. 됐나요?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압력을 여기다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 아, 이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자, 그냥 수식을 밑에다 쓸게요. 이거는 다시 파란색으로 써주고, 여기 파란색으로 로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로우를 써주고, 빨간색으로 수식으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식으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10이었다 라고 하는 거야. 10 더하기 2분의 1 V의 제곱이긴 한데 이거 자체를 전부 다 뭐로 한다? 그냥 10으로 또 할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수식이 대충 눈에 보이죠? 그죠? 요거 다 묶어서 그냥 10으로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건 또 10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1010이 됩니다. 1010. 그죠? 101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있는 건 난 이거는 모르겠고 더하기 로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2분의 로는 똑같으니까 10 그대로 써주고 그죠? 다음에 V는 여기보다 조금 더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얼마쯤 쓸까? 제곱하기 쉬운 수 200 쓰면 안 되냐? 안 되겠네. 너무 넘어가 버리니까. 그지? 210이니까 너무 안 되겠네. 그러면 11만 써볼까? 11만 써볼까? 11만? 11의 제곱이라고만 써보자. 그래도 얘만 해도 얼마야? 1210이 돼버리네. 그럼 뭐가 돼요? 얘 마이너스 값 나오죠. 감이 와요? 지금 이걸 계산하면 1010이 되고요. 뒤에 것만 계산해도 속도가 1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한다? 얘는 121에 그러니까 0 하나 더 붙여서 1210이 되잖아. 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 돼야 돼. 됐나요? 예. 두 개가 수식이 똑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죠? 이 관계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압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됐죠? 나중 상태의 압력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빨리 여러분이 멀리 보내고 싶어서 물 끝을 딱 누르면 여러분은 손에서는 압력이 더 느껴지지만 실제는 뭐다? 압력은 낮아진 거야. 그 부분에서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아, 현상이 아니지. 수식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네, 이렇게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는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 이렇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쓰진 않아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저기 압력 숫자도 상당히 큽니다. 압력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와야지 10이 나오진 않아요. 뭐 오히려 압력이 막 만 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네, 그렇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베르누이의 효과라는 게 결국은 뭘 나타낸다? 벤추리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벤추리를 제가 그리진 않을게요. 벤추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 이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 압력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있죠, 그죠? 그 속도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뽑아내 보니까 이만큼 물기둥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뭐다? 압력이 대기압을 뚫고 많이 올라왔다. 즉 높다가 되는 거지.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해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해도 돼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물기둥이 올라와 있는 의미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가지고도 무적하다. 뭐 어느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관심 받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교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해.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을 빨리 해줘야 돼. 그래야 수업을 하지. 거의 이해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자, 여기서 관을 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R형처럼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 목이 좁아졌다가 다시 늘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빵 뚫어서 거기다가 물기둥, 그러니까 그냥 기둥을 볼 수 있도록 유리관을 꽉 꽂았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압력이 뭘 하냐면 이 물기둥을 밀어 올려요. 여러분은 이게 뚫고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만다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 배웠던 뭐다? 기본적인 압력이라는 거는 뭐다? 대기압도 상당히 큰 압력이기 때문에 눌러준 힘이 있다고. 그래서 얘를 이기고 나와야지만 그 높이만큼만 압력이 더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됐죠? 어차피 물도 대기압은 겪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 추가시켜놓은 압력만큼만 물기둥이 높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됐어? 그럼 이제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높이만큼이 그러니까 대기압을 이기고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의 목을 확 좁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돼? 여러분, 이거는 여기 단면적이 좁아지면요, 흐르는 양은 똑같이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럼 뭐 한다? 결국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흐르는 양은 똑같이 흘려주는데 계속 뒤에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병목이 생기면요, 여기서는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고속도로 운전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병목이 생기면 거기서 완벽하게 정차하는 거 뒤쪽을 다 막아버리지만, 물이라고 하는 놈이나 기체라고 하는 놈들은 병목이 생기면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지나갑니다. 됐죠? 그렇게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속도가 올려갔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긴다? 지금 방금 배웠던 것처럼 압력이 떨어진 효과를 낸다고. 그래서 물기둥의 높이가 빠졌다는 거지. 됐어요?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관 직경을 원래대로 원복을 시켜주면 압력은 다시 올라가는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그게 바로 뭐다? 이렇게 병목을 줄여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친구가 뭐라보다? 벤추리관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어린 친구들은 지금 이걸 모르는데, 옛날에 뭐였냐면 모기약을, 여러분이 지금 에프킬라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머릿속에. 그지? 근데 옛날에 사이다병이라는 유리병에다가 모기약을 넣어서 갖다 판 적이 있어요. 빨대 꽂으면 후 불면요, 앞으로 모기약이 튀어나가도록, 뒤에서 불면 모기약이 앞으로 나가도록.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는 제거하고, 뒤에서 내가 입으로 후 불면 어떻게 한다? 여기가 압력이 낮아지는 효과를 내면서 어떻게 한다? 안에 사이다 안에 물기둥을 뽑아 올리는 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계속 불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모기약이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버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분무기 같은 형태의 거를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벤추리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공유압 기계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뒤에 압력을 많이 걸어놓은 상태에서 솔 밸브를 당겨서, 전자석으로 당겨서 문을 열어줬다 닫았다 하면서 팍팍 분사를 해요, 지금은.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쓰는데, 옛적에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뭐라고 하냐, 카브레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 불렀어요. 카브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카브레이터 라고 하는 친구가 뭐랬냐면 벤추리관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나비 밸브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흘러가면서 여기가 많이 열려 있으면 공기가 많이 흐르게, 작게 열려 있으면 공기가 작게 흐르게 해서 여기 벤추리를 지나가면서 아래에서 가솔린을 빨아 당겨서 앞으로, 그러니까 연소실로 집어 넣어주는 그런 효과도 썼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초기에는 그게 써요. 풀 자른 예초기 있잖아. 그런 거에는 카브레터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달을 바른 것도 이렇게 바른 거야. 페달을 바르는 게 여러분이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당기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와이어를 당기면 이게 이게 나비 밸브라고 하는 스로틀 밸브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해요.
관을 막아놓는 판이 이렇게 열렸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수직이고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 기술을 쓰지 않고 아예 인젝터라고 하는 기술을 따로 집어넣고 공기 흡입량만 여러분 TPS라는 센서 가지고 스로틀 포지션 센서라는 걸 가지고 문을 개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은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지. 됐나요? 기술이 더 많이 나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여기를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만들어져 나간 거예요. 됐죠? 네. 왜냐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너무 또 빨라지면 오히려 얘가 올라오기도 전에 다 지나가 버린 효과를 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빨아 올라오는 애는 밀도가 높으니까 기체 상태, 얘가 아무리 가솔린이라도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니까, 그죠? 땡겨 올려오는 게 힘들어질 텐데 지나가는 공기는 점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족연소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료 없이 공기만 계속 뻥뻥뻥뻥 하고 있는 효과를 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히 힘을 쓸 수 있도록 뭘로 한다? 인젝션을 하겠다.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서 딱 쌓아주겠다. 이렇게 바뀌어간 거지, 기술이. 됐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니 부정연소를 보니까 오히려 연비가 더 좋던데? 옛날 옛적 차량에서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올리면 얘가 연료를 많이 못 빨아당겨서 연비가 더 좋던데? 그런 효과도 낼 수 있던데?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한다? 컴퓨터로 전부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부정연소 한 번, 실제 연소 한 번, 부정연소 한 번, 실제 연소 한 번. 이거를 수천 초의, 수천분의 1초 만의 간격으로 그냥 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다? 이거부터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알라는 게 아니고 일단 이까지는 알고 있느냐, 그런 형태로 많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되었나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무기와 자동차의 기화기나 공압장치의 윤활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공유압 장비 쓰시면요, 그 위에 우리가 압력 맞추려고 사용하는 이제 감압밸브가 있어요. 그죠? 돌리는 게 있으면 그 아래쪽에는 이제 수분을 뺄 수 있게 하고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통이 하나 더 달려 있는데요. 걔가 바로 뭐냐면 윤활기예요. 원래는 거기에다가 공기압 기계용 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벤츄리 효과를 내서 거기 조금씩 기름을 빨아 당겨서 공압기기 안에서 녹이 나지 않도록 빨아 당겨 들어가는 거예요. 윤활액을 그렇게 조금씩 빨아 당겨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도 이 벤츄리관 효과를 사용합니다. 됐나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기술은 아니다라는 거지.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제 유체가 끝났고요. 유체 운동은 끝났고 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 지금 제가 열을 내고 있죠. 열심히 강의하느라 열을 내고 있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 50분만 하고 딱 이제 끊어줄 거예요. 딱 끊어줄 거니까 그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온도는 영어로 temperature라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온도는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나타내고요. 이 중에서 1번 뭐라고 했다? 섭씨 온도라고 되어 있는 게 뭐다? 옆에 보시면 있죠? 셀시우스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여기 되어 있는 게 진짜로 이게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뭐라고 했다? 이 용어가 들어올 때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이라고 하는 발음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는 한자어 섭자하고 비슷했다는 거죠. 발음 자체가. 그래서 이 인간은 셀시우스니까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셀이네, 섭이네, 섭. 그래서 섭씨가 만든 온도, 성씨 시자를 써서 섭씨 온도라고 만든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됐죠. 다음에 화씨 온도 밑에 보시면 이름이 파렌하이트라고 되어 있는, 보통 독일 계열의 사람들이 하는 발음을 하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됐죠?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이것도 파라고 하잖아. 파. 그지? 그러면 이거를 중국이 받아들일 때 얘는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화네. 그 사람 이름이라네. 그러니까 화씨네 라고 해서 화씨 온도라고 불러준 거야. 그나마 화가 온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지? 우리가 나 정간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나는 정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나는 이간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거 아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은 섭가 온도, 아니면 화가 온도 이렇게. 화가가 온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상한 말이 또 생길 수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오해 때문에 생겨낸 영어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게 바로 뭐다? 섭씨와 화씨인 겁니다. 됐죠? 네. 이거는 문화 차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낸 그냥 문장이 이게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표준어가 돼버리고 더 이상 바꾸기 힘들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 뭐냐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해 가는 것들이 여러분 국가자격시험에 여러분이 검정형 시험을 친다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형 가구산업, 컴퓨터형 가구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이런 것들에도 자주 나와요. 정말로 자주 나와요. 왜냐?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서 온도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도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의사도 안 맞는데 온도를 재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병과 싸우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에 이상이 생겼구나 하는 걸 뭘로 알아낸다? 온도를 알아낸단 말이야. 정확해요. 확실히. 딱 표점이 딱 찍힌단 말이야. 정확한 기준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또는 공학적으로도 제일 먼저 알아낸 게 뭐다? 온도를 쉽고 빠르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온도를 중요성이 높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근데 내가 내 손 위에 섭씨 온도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화씨 온도로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면은 섭씨라고 소리 지르면 돼? 안 되잖아, 그지? 걔들은 뭐 때려 죽여도 나는 섭씨 몰라요 이렇게 할 건데, 그잖아. 뭐라는 거야? 얼어 죽겠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20도다 라고 하면은 얼어 죽겠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20도가 얼마쯤 되냐면요, 쟤들한테 20도가 얼마나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 지금 밑에 거 지워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놓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화씨로 바꾸고 싶습니다. F라고 하는 온도로 바꾸고 싶은데 이때 할 때 뭐 해야 된다? 일단 뭐 해야 돼? 5분의 9를 앞에다 쓰고 다음에 뭐야? 셀시우스 디그리를 그냥 갖다가 여기 집어넣어버려. C를 집어넣어버려. 그 다음에 32도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됐죠? 네. 우리가 20도라고 하는 거 얼마냐 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20이잖아 여기서. 그러면 5분의 9가 2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없어지고 4가 남고 32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6 더하기 32가 되네요. 얼마죠? 66도가 돼요. 우리가 20도라고 하는 온도는 쟤들한테 뭐예요? 66도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화씨 온도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화씨 온도를 한번 건드려 보자는 거야. 여기서 그럼 내가 쟤들이 이해하는 게 왜 내가 잘못 말하고 있냐 이 상황이 되는 거지. C는 결국 뭐냐면 반대로 됩니다. 이번에는 F 빼기 32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위아래도 바뀌어요. 9분의 5가 돼요. 맞죠? 네, 위아래도 바뀌어요. 그렇게 돼서 여기 있는 애를 내가 이제 값을 넣어보자 라고 하면 여기서 뭐 한다? 일단 9분의 5 다음에 20도 빼기 32도가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안에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3 나누기 3 4 해서 여기는 얼마나 되죠? 마이너스 20에 3이거든요.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6.6도가 됩니다. 6.666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6도에서 시원하네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맞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냉장실 안에 온도가 몇 도예요? 4도에서 0도 사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 쓰는 냉장고의 온도가 어떤 데는 좀 덜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은 10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10도에서 4도 정도고, 냉동실의 온도가 가정용이 말 그대로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이 정도 쓰시거든 보통. 그죠? 사용 온도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냉동실에 들어간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냉동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넣어볼까? 그 말이 안 되지, 그지?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우리가 20도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인들은 야 그때 추워서 어떻게 살아? 우리는 쾌적한데 그러면 니네는
북방민족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러시아 사람들도 그땐 추워하던데?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워낙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면 모르니까 제가 오늘은 뭘 한다?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중일 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실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은 뭐냐면, 자, 절대 온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켈빈 온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켈빈 온도는 뭐라고 하냐? 자, 여기다 그냥 다시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건 별로 형태가 좋지 않고요. 켈빈 온도는 K로 쓰거든요. K는 셀시우스 디그리 더하기 273.15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된다? 그냥 온도가 여기는 도 C였던 게 바로 뭐 된다? 도 켈빈이 되어버립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방금 썼던 20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여기서 얘는 20 더하기 273.15거든요. 그러면 얼마? 293.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대문자 K가 돼서 켈빈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는 게 켈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지난번에 배웠던 보일과 샤를의 법칙도 실제로는 뭐 한다? 셀시우스 온도를 넣으면 답이 틀려요. 원래는 뭘 넣어야 한다? 이 절대 온도를 집어넣어줘야지 답이 맞아. 아시겠죠?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셀시우스 온도와 절대 온도의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지? 간격만 똑같은 거지 실제로는 나누기 했을 때 숫자는 다르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곱하기 했을 때 숫자도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압력이 한 2일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그럼 보일과 샤를의 법칙도 그거 비슷한 형태로 썼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300도로 나누는 것과 20도로 나누는 거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차이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기서 하나 덜 나온 게 있죠? 랭킨이 다음에 있나? 네, 랭킨이 없네요.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보면요. 화씨 온도계에서 사용하는 온도 범위가 있습니다. 화씨 온도에서 사용하는 온도 범위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 랭킨 온도라고 합니다. R이라고 쓰고요. 대문자 R로 쓰고요. 실제 이건 전부 다 사람 이름입니다. 화씨, 섭씨,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배웠던 켈빈,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랭킨, 네 가지 다 사람 이름이에요. 됐죠? 예, 그러니까 온도의 범위는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 한 명씩 다 정해서 만들어진 거야. 됐죠? 이 랭킨 절대 온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썼던 거 있죠? F를 만들고 싶을 때는 뭐 해라? C에다가 5분의 9를 해라. 5분의 9를 해라. 라는 거거든? 그럼 얼마일까?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보통 켈빈 온도 구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1.8 곱하기 K를 하시면 그냥 됩니다. 뒤에 뭐 32 더하기 빼기 할 필요 없이 1.8을 곱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1.8이라는 게 결국 뭐야? 5분의 9야. 안 헷갈리게 해주려면 뭐 하면 된다? 이거 지워. 그냥 5분의 9라고 쓰면 돼. 아니면 아예 이수식에다가 뭐라 한다? 1.8C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요? 1.8C라고 하면 돼. 됐죠? 네, 그렇게 차이를 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있죠? 여기서 0도는 우리가 아는 0도라고 하는 거는 0도C이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32도는 0도 F예요. 그죠? 그죠? 0도 C와 0도 F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데 등위는 같은 등이죠. 그죠? 같은 등위. 얘 뭐야? 0도가 32도가 실제로는 뭐 한다? 요 안에 들어온 거라서 원래 우리가 이거 가스 기능사 같은 거 할 때는요. 얘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뭐 한다? 물에 어는 점을 0도, 물에 끓는 점을 100도로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하여 나타낸 값을 섭씨 온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책 외운 거 같지 않냐? 그치? 워낙 많이 하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린 이유도 간단해요. 뭐냐면 자, 물에 어는 점을 32도, 그 다음에 물에 끓는 점을 212도로 설정을 하고
설정하고 그 사이의 간격을 180등분한 온도의 범위가 뭐다? 예, 얘가 파렌하이트 템퍼러처가 되는 겁니다. 즉 화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건 누구다? 화씨 온도입니다. 등분을 더 많이 했잖아. 그죠? 등분수가 더 많기 때문에 화씨 온도가 더 정밀하게 표현하긴 합니다. 이해됐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써온 온도는 보통 어떻게 한다? 26.5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0.5도까지 들어가서 200등분 영역까지 가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정확해야 될 때는 그냥 한 번 더 들어가서 0.5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보시는 비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기계공학 기초라서 실제 완전한 기계공학 기초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얘는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를 하실 경우에는 뭐냐면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 영역까지 넘어오지 않습니다. 가공을 하실 분들은 이 영역까지 안 넘어와요. 근데 어느 영역? 설계를 하시거나 보존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배관이나 에너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히 알아야 돼요. 용접도 마찬가지로 비열이 중요하거든요. 연용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먼저 여기서 나타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Q입니다. Q가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C라고 나와 있는 이게 결국은 비열이라고 하는 게 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열이 뭐게라고 물어봤으니까 수식을 변경하는데 보통 여기서 열은 열 에너지는 이라는 말로 보통 수식을 표현하고요. 더 중요한 게 비열이라는 건 어차피 인자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관계식이에요. 자, 열이라고 하는 열은 뭐다? Q라고 하는 거는 그죠? 열은 MC의 델타 T라는 수식을 씁니다. 보통.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일부러 바꾼 거예요. 네. 자, 왜냐면 여기 있는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였나? 그 물질의 비열과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 밀도라는 건 질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커지면 클수록 그 양이 그냥 많다는 거잖아.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됐죠? 밀도는 어차피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을수록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 똑같거든요. 부피는 관계없이 그냥 부피는 신경 쓰지 않고도 그냥 무게가 늘어났다면 얘가 많아졌다. 전성민의 질량이 그러니까 80이다라고 했을 때 80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성민 하나, 둘, 셋, 넷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 아이 젠장. 저 인간이 이제 3명, 4명 내놓으라면 어떡하지? 한 명도 지금 버티고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그지? 근데 나는 지구상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질량, 내 성격과 뭔 특성, 개 지랄 맞춘 놈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빼고 완전히 빼고 그지? 그런 거 완전 빼고 그냥 질량만 물질의 성질로서 완벽한 특성인 질량만 보면 뭐야 한다? 내가 질량이 160이 됐다면 저것이 2개 있네. 맞잖아. 전성민의 질량이 160이라고 하면 뭐야? 아, 저것이 3개가 됐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잖아, 그지? 그러면 양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도 뭐 할 수 있다? 열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이해됐어요? 물건이 많아지면 그거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거지. 됐어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냥 T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수식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그냥 T가 아니라 뭐다?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태에서 얼마나 변했느냐, 그 변한 양만큼만 열량을 더 받은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뭐 한다? 어떠한 물질의 온도를 첫 번째 온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됐죠? 요 간격이 1도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열량이라는 거야. 됐지?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거야. 됐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물질을 단위적으로 봤을 때 1g 아주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쪼갰을 때 걔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바로 뭐다? 비열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여기서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질량에 관계없이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 자체를 뭐란다? 열 용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뭐한다? 여기에서 싹 나누기 T만 해버리면 MC만 남아. 유재석이 남는 건가? 신동엽인가? 어쨌든 MC가 남아. 웃지 말고 엄마 그냥 M은 질량이고 C는 비열인데 교수님 헛소리 좀 그만하시죠라고 해야지. 알았어? 뭘 알았어요? 맨날 그러면 히 웃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만 하면 즐거워하고 있으면서 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 수식 이거 하나 다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나왔다? 비열이 나왔고 연용량이 나왔다는 얘기야. 됐어? 요 하나 수식은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필수 암기가 되는 수식이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칠판에 썼던 뭐 베르누의 방정식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M equal rho V라고 하는 그 수식 그지? 요거는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기계공학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고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설명했던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그냥 때려 외워가지고는 그냥 그러니까 연습장을 시꺼멓게 만들면서 그냥 지금 석탄 화력 발전도 없어져 가는데 석탄으로 시꺼먼 쑥검댕이를 만들어서 가면서 그지? 공부한다고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얘는 정말로 활용도가 높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2년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거 하고 한 다음에 그냥 기름밥 먹으면서 살면 되지 아니면 그냥 현장 가서 시키는 대로만 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이 더 위를 노려야 될 때 그렇잖아. 애가 나와서 애가 어린 애가 여러분 밑에 태어나서 걔가 아빠는 왜 옆에 있는 옆집 철수 아저씨보다 철수 아저씨인데 나이도 어린 아저씨한테 맨날 왜 얘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직급 상승을 못했고 그 친구는 뭐야 아예 다른 빠른 경력을 이용하든지 뭔 능력이 되든지 해서 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 그지? 그 상황에서 나 뭐라고 할 거냐고. 아빠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 라고 할까? 그건 아니잖아. 아빠는 머리가 나빠서 2년제밖에 못 나왔어 라고 할까? 그게 지금 중요한 세상이 아닌데 맞잖아. 아빠는 노느라고 자격증을 못 땄어 라고 얘기할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뭘 해야 한다? 이런 기본 수식들은 이해하고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당장 바쁜데 인원 모집하느라 교수님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묻지 말고 나중에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추석 연휴 때 나 어디 안 간다니까 학교에 있는 데니까요. 그때 와서 질문하고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추석 연휴는 저도 쉬어야죠. 지금도 쉬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지 않아? 내가 지금 웃고 있는 MC라는 이런 얘기에서 그냥 뭐야 아하하 웃고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 수업은 재밌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잘 이해가 되게 해줘야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비열이죠? 비열표죠. 비열은 보통 수소는 3.14 이러면 헬륨은 1.26 그 다음에 뭐야? 납은 0.03 밖에 안 되네요. 이건 뭐야? 비열은 원소 분화가 작아질수록 비열이 오히려 높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상한 애가 누구냐? 물이에요. 물이라는 놈이 진짜로 비열이 저렇게 높은 게 이해가 안 될 정도야. 그러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성에 가서도 계속 뭘 찾아? 물 외의 흔적을 찾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에 이 물이 있으면 뭐 했다?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비열이 말도 안 돼. 이 번호 이만큼의 그러니까 원자 수를 가진 원자의 질량을 가진 애가 비열이 이만큼 높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좀 이상한 영역에 있는 애야. 거기다가 특히나 물이 높아. 기체 상태로는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애는 이게 정말로 신기한 애라서 네, 그렇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오늘의 그러니까 쉬는 시간 전 마지막 할 거는요. 열 정도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온도와 열 현상을 보겠습니다. 온도와 열 현상. 자, 얘는 실제로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과정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는 이거를 아마 탐구생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탐구생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탐구생활 이게 우리 수업이었어. 교육과정 자체가 다 이랑 달라. 네, 그래서 슬기로운 생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방학 때 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죠? 방학 때 했던 게 네? 방학생활? 방학생활이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탐구생활 아니에요? 그게 방학 탐구생활이었나 그게? 네. 어쨌든 네, 슬기로운 생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여기서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인데요. 분자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태가 아주 나같이 안 좋거나 메롱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저희 친구들처럼 멘탈이 나간 상태이거나 그지?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애들이 다 멘탈이 나가버렸어. 그지? 자, 이런 것들 보시면 그게 상태냐? 네, 그것도 상태 맞아요. 그런데 물질의 상태는 뭐밖에 없다?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됐어요? 물이 미쳤어요! 는 없어. 사장님이 미쳤어요는 있어도 물이 미쳤어요는 없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어떻게? 고체, 액체, 기체 또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밖에 없다. 물질의 상태는 그렇게밖에 없다. 됐죠? 자, 그때 아무런 변화 없이 얘가 열만 집어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다? 상태 변화 중. 변신 중, 변신 중, 변신 중, 변신 중입니다. 변신합체 로봇가 변신 중일 때야. 그지? 그때에 집어먹는 열을 뭐라 한다?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때 집어먹어야지 내가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집어먹는 열, 얘를 바로 잠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섞여서 아직 완전한 액체가 아닌 상태로 온도가 일정하게 계속 있어요. 이게 뭐야?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몇 도? 0도에서 계속 있어요. 이 상태일 수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뭐 하고 있다? 융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한다? 이 상태에서 고체인 얼음은 물이 되기 위해서 잠열을 계속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를 뭐라 한다? 융해 잠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잠자는 열이 아니고 숨을 잠자야. 숨어있는 열이에요. 그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숨어버리는 열이 그거다. 뭐 한다?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만 필요한 열이에요. 됐어요? 네. 자,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의 물은 0도에서부터 100도까지 계속 온도를 올려가요. 됐죠? 올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도가 되면 뭐란다? 물과 수증기가 혼재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100도 이상을 가지 못해요. 됐죠? 100도 이상을 가지 못하는 상태로 꾸준히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한다? 물이 상태 변화를, 기체로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온 열을 계속 집어먹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가 뭐한다? 기화잡열을 먹고 있는 상태가 된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기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과열이 됩니다. 그때를 과열전기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물질이 이 상태에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 자체를 잠열이라고 하고, 상태 변화 과정에서 액화열, 기화열, 융화열, 응고열, 승화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열을 빼고, 잠자를 빼고, 그냥 액화열, 기화열, 융해열, 응고열, 승화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화열과 기화열은 같고 응고열과 융해열은 같다. 자, 뭐냐면 여기서 내가 온도를 올려가는 과정을 뭐라 한다? 융해라고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돌아오는 과정을 뭐라 한다? 응고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오는 과정을 응고라고 하잖아. 그럼 그거도 양은 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뭐예요? 여기서 이거는 뭐라 한다? 기화라고 부르잖아요. 액체에서 이쪽으로 기체 쪽으로 되는 거는 기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가 돼가는 과정을 액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다 이거죠. 됐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자, 필요한 열량 Q는 잠열과 질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질량이 불변한 양이니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얘가 잠열이 얼마냐를 곱해주면 그냥 바로 필요한 열량 자체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림이 오른쪽 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저거부터 보려고 했지만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합니다. 됐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뭐였다? 액체 상태, 여기서 기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얼기설기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액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액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좀 더 규격을 갖추고 정확하게 서로 팔걸이를 당겨서 붙여놓은 상태, 가장 안정화된 상태를 보통 뭐라 그런다? 여기 가서 응고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바로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뭐한다? 냉장고 냉동실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김이 슥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효과도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승화입니다. 이게 제일 잘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이 배웠어요. 뭐라고? 좀약, 나프탈렌.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가서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저기 옷장에 문 열면 나던 역한 냄새 있어요. 그죠? 그게 나프탈렌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망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박하사탕인 줄 알고 집어 넣어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가 이상하니까 박하사탕 아니야! 그러던 그런 거. 그 모양이야. 딱 옛날에는 그 모양이었어 진짜로. 자, 어쨌든 그게 승화입니다. 드라이아이스도 승화예요? 드라이 아이스도 승화하는 거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상태인 액화 상태를 아주 짧은 순간이라 못 보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을 바로 뭐냐? 승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가 돼서 나가버리는 것, 이런 걸 승화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보통 보면 드라이 아이스를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대 효과 하려고 이제 안개 같은 거 자욱하게 만들려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통 뭐라면 컵에다가 물통에다가 그냥 드라이 아이스 덩어리를 넣어버리면 그만큼 그러니까 더 빨리 승화가 일어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액체 상태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빨리 겪게 만들어 주려고 온도를 그러니까 물이 더 이제 그걸 촉진시켜주는 촉매가 돼버리는 거지. 됐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기체 상태에서 바로 고체로 톡톡톡톡톡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박 아니야. 그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란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없으니 그냥 승화라고 똑같이 해주자.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케이스를 다 승화라고 하자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고체에서부터 다시 열을 받아들여서, 잠열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라? 네, 액체 상태로 되는 거를 융해. 우리나라 말로 녹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융해점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도 있다? 녹는 점이라는 말도 있다고. 됐어요? 그냥 순 우리말일 뿐이야. 녹는 점은 우리말일 뿐이야. 됐죠? 됐죠? 융해라는 한자어 대신에 순 우리말을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응고라는 거는 어는 점이라는 말이 있는 거지. 같은 말이에요. 순 우리말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뭐란다? 기화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끓는 점이란 말 쓰잖아. 그죠? 끓는 점이라고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 액화되는 거에 대한 용어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액화는 그냥 액화라고 해놓고 끝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시작을 해서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냥 유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학의 영역까지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화학의 최기초거든요. 화학이 가장 기초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열이라고 하는 게 화학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한번 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이 조금 더 모자랐던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지 다음 주에 하게 될 열전도 이런 것들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뒷부분 가는 게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초일수록 차례차례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응용학문에서는 앞에 거 몰라도 뒤에 넘어가도 돼요.
진짜 그래요. 응용학문은 앞에 거 모르고 이거 뒤에 거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어, 이게 좋아 라고 선택해서 나는 연력학 전공자, 나는 동력학 전공자, 난 유체학학 전공자가 되기도 하잖아. 난 열이 싫어요. 그러니까 열 안 할 거예요. 제일 안 한 데가 어디예요? 동력학이에요. 그럼 동력학 하세요. 그지? 지금 여러분도 대학교 올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대학교 올 때 나는 동물 너무 좋아하는데 동물이 무서워요. 그러면 그거 선택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응용학문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해. 그런데 이런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학과에 가든지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배워왔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봤다라고 하면 뭐였다? 여러분은 그 시간에 그 선생님이 싫어서 잤다. 아니면 나는 아예 다른 교육과정을 들었다. 아예 나는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 있을 수 있는 말이야. 갑자기 카톡이야. 알았어, 미안해.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초를 할 때 지금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질문하시고 그리고 동영상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꼭 기초가 잘 다져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지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중간에 얘기했던 열량 관련된 수식 Q 이퀄 MC 델타 T라고 했던 수식까지 변경시켜 드렸던 그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